나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다.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꿈.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지. 동방불패 모바일. 리얼 뉴 콜로라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택한 오늘의 주요 뉴스 첫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동안 153명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단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 153명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145명입니다. 서울 62명, 경기 52명, 인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1명 확진됐습니다.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는 직원 8명과 그 가족 등 총 11명이 확진돼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K보건산업 관련 확진자는 3차 감염까지 나오면서 6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도 4명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는 건 지역사회에 잠복된 감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증상이 없는 일반인과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선제검사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백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날이 선선해지고 일교차가 커져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꼭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보수단체가 개천절에도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강행한다면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들을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8.15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3일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침을 무시하고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 10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이 정치 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알릴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합니다.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엔 430여 건의 집회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금지구역에 신고된 87건이 금지됐습니다. 충북과 광주, 전남, 경남 등 각 지역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들은 속속 개천절 집회 운행 거부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85명. 서울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는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금지된 상태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방 효과는 70%에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백신을 맞으려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가 좋지 않다며 또 어깃장을 놨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의회 청문회에 나온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에서 일반인이 맞으려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은 돼야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1월이나 12월에 백신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의료진, 취약층 등이 우선 접종하게 되면 일반인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I think we're probably looking at late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2021. 백신으로 얻게 되는 면역력은 70% 정도로 예상한다며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Face masks, these face masks are the most important, powerful public health tool we have. This face mask is more guaranteed to protect me against COVI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 안 좋다며 공개적으로 어깃장을 놨습니다. There is, by the way, a lot of people don't want to wear masks. There are a lot of people think the masks are not good.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없이도 집단 정신력을 갖추면 코로나19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주장을 해서 오히려 반발을 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이행을 안중근 의사의 말을 들어 비호하다가 거센 역풍을 자초하기도 했죠. 백운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낸 논평.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말을 들며 치켜세웠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란 말을 서 씨가 몸소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국방 의무에 따라 군대 간 거고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마당에 안중근 의사까지 거론할 일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칙과 특권에 안의사를 끌어들였다며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안중근 의사 부분을 논평에서 삭제했고 논평을 낸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과 서 씨를 비호하다가 반발을 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안보직이라 이번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카투사 모임 등이 항의 성명까지 내자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추 장관 측이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식당 가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고 옹호했고 윤건영 의원은 가족이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도 청탁이라고 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택배 물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보통 새벽부터 물류센터에 나와서 택배 물량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감당해 왔는데 택배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이 분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배송 전 분류 작업을 오는 21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투표 결과 95% 이상이 분류 작업 중단에 찬성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노조 측은 올해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는데 대가 없는 분류 작업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새벽부터 물류센터에 나와 물량을 동별로 나누는 사전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들이 해야 하는데 따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더러 분류 작업이 끝난 뒤 배송을 마치려면 밤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7시, 8시에 출근해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분류 작업에 투입됩니다. 70시간 되는 그 노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경감 좀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첫 번째고요.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엔 지난해보다 택배 물량이 약 3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상황. 노조 측은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으로라도 사측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분류 작업 중단 선언과 동시에 구체적 요구 내용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도 지난 10일 배송 분류 작업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 짓눌러 숨지게 한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잔혹하고 동정심도 없었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모 씨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최대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꿈이었던 아이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며 판결문을 읽는 도중 여러 차례 울먹였고 법정 곳곳에서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아이를 방치하고 119 신고도 지연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유족들은 22년 후에 성 씨가 자신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시민단체도 양형을 아쉬워했습니다. 불가항력의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 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 동안 가두고 몸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조두순의 올해말 출소를 앞두고 11년 전에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리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조두순은 자신의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 법안을 12월 13일 조 씨가 출소하기 전에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과정에서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재판부가 잠시 휴정했는데 정 교수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퇴정하도록 재판부는 조치했습니다. 정 교수는 법정을 떠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다가 또 한 차례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근처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 교수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 들으시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슴 아파하고 초등학생 형제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웃 주민이 여러 차례 관계 당국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다고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2년 전쯤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형제가 사는 집의 청소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 어머니 30살 A씨가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방임 학대 건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비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실수로 불을 냈고 이 화재로 형인 10살 B군은 전신 40%의 화상을 입었고 동생 8살 C군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어머니 A씨가 B군 형제를 방임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형제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택한 주요 뉴스였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끝납니다. 2시 40분 조금 넘어서 끝나고요. 끝난 직후에는 정의당 대표 후보들의 토론회가 이어서 생중계됩니다. 제가 정의당 대표 후보 토론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질문 드리다가 바로 또 방역당국의 브리핑 시작되면 또 현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치권의 가장 큰 화제는 어제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논평이었겠죠. 예.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평소에 되게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이나 집권 여당 전체가 집단적인 아마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쨌든 민주당이나 청와대 내부에서 이 문제를 자체 분석을 했었다는 것 같고 자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게 법률상 특별한 법률 위반의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대표까지 했던 분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냥 정면 돌파하자 아마 이렇게 기조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제 추측에.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오랜 시간 수사를 해왔지만 이게 가까운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이 다 회피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둔 건 뭐냐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런 문제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평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조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부 조사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야 되고 외부인을 섞어서 그것도 굉장히 그 조직이 좀 적대적이거나 시니컬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내부 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런 전제하에 다 있다 보니까 군대 안 가도 되는 아이 군대 갔기 때문에 이건 뭐 국가를 위해서 위국 봉사를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 나름대로 분석하신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김연아 전 의원께는 잠시 뒤에 전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160명이고 어제는 5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조사 중인 1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604명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구 북구에서 일어났던 동충하초 설명회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남의 천안 그린리프에서 4명, 그리고 천안의 에어젠큐에서 9명,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는 진천의 본정 요양원 관련해서 3명, 확진자가 16명이 역학적인 연관성이 확인이 돼서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58명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세브란스 병원 관련해서 조사 중인 1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입니다.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일가족 감염 사례에 대한 부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간병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이 되어서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된 집단 발병으로 재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경기 부천시의 남부교회 관련해서 9월 10일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현재까지 총 1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9월 16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정신요양시설인 박예원과 관련해서 9월 15일에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현재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직원 3명, 가족 1명, 입소자 7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장애인 복지시설 서호 주간센터 관련해서 현재까지 접촉자 조사 중에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9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충남 보령의 해양과학고 관련해서 9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4명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는 총 5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입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어제 8명이 확인되었고 내국인 5명, 외국인은 3명이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이 4명으로 많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었습니다. 현재 그 위중 중증 환자는 160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37명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의 85.6%입니다. 사망자인 경우에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3.8%를 차지하고 있어서 60세 이상에서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진 시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 관리자께서는 이런 고위험군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게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아니면은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통해서 시설 내의 전파가 확인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종사자들께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여행이나 모임 등의 사람 간의 접촉도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고 발열이나 기침, 의심 증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업무를 배제하고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무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개인 감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께서도 외부인의 출입 등을 통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의료기관에서도 문병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문병이라는 형태로 병원을 방문하시지 말고 다른 비대면을 통해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휠체어 등 공용 물품이나 아니면 특히 손이 많이 닿는 부위인 손잡이,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표면을 닦아주는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매 시간 환기를 적절하게 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입소자나 환자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유증상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지역 감염이 증가하면서 신규 입소자 또는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서 검사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증상과 상관없이 시행해서 병원 내에 전파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8월 달 학예 휴가하고 방학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행 관련된 집단 발생 또는 지인 또는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한 집단 발생이 다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8월 이후에 모임 여행 관련된 집단 발생은 총 13건이었고 14개 시도에서 총 311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임이나 여행을 직접 참석해서 감염된 경우가 149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162명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고 아무래도 장시간 같은 동행을 하면서 노출이 되고 또 식사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쓸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은 대부분 감염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또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의 마스크 착용 또는 이용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주 뒤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번 추석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모임이나 여행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가 17일 오전 집계로 3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유행이 장기화되면서도 증가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각국 정부에서도 봉쇄 정책을 강화하는 등 유행을 통제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굉장히 높은 전염력과 전파력을 보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종식은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일상, 건강 습관을 정착시키고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중요한 건강 습관으로 저희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를 셀프 백신이라고도 하시고 또 안전벨트라고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보도된 내용 중에 마스크 한 장의 위력과 관련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진행됐던 그 지하 공간에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동충하초 판매 사업 설명회에서 참석한 27명 중에서 한 명이 이제 감염이 되지 않으셨고 이 한 분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셨고 또 다과 시간에도 벗지 않는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셨다는 거와 또 본인이 감염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인터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스크라는 게 현재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또 본인이 혹시라도 감염됐을 때 남에게 전파시켜주는 것을 차단하는 셀프 백신이고 안전벨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확진자 수가 오늘도 일부 증가해서 1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새로운 집단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신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가족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 방역에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술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은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산밀 환경에 있더라도 올바르게 또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를 나부터 지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국도 유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정치권 주제를 놓고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내놓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논평으로 대신했습니다만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국회 국방위원입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얘기했던 대목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군인에 대한 얘기를 한 문구가 있던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네.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앞으로 군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이 나라를 헌신해서 하는 것이 그 본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 이야기는 아주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인데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이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왜 논평에 썼을까? 그 부분은 지금도 좀 의아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이 왜 하필이면 안중근 의사였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저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뭐 추 장관 아들을 거론하지 않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라고 비판할 여지가 없는데 네. 저분이 지금 원내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원내대변인은 개인 박성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170석이 넘는 민주당 전체를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로 논평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부에서 뭔가 추 장관을 엄호하는 충성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안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막장 정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때로는 내부에서 견제하고 또 견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침묵하고 있는 게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뭐 굉장한 비난과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렇게 원내를 대변한다는 대변인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저렇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누리꾼들의 반응을 저희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엄마 찬스로 독립운동했다는 거냐? 안중근 의사도 군복기 싫어서 엄마 시켜 휴가 연장해 달라고 했느냐? 안중근 의사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겠다. 입이 있다고 이렇게 막말을, 서일병 구하기 영화를 찍느냐? 민주당 의원들 추장관 어모가 아니라 총알 바지로 내몰고 있는 듯. 별거 아닌 일을 키운 국민의힘에 밀리지 말고 추장관 어모해라. 이렇게 마지막 또 댓글은 민주당의 추장관을 엄호해라, 이런 댓글도 있는데 말이죠.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집중적으로 공세를 폈고,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의 반응 한번 볼까요? 쿠데타라느니 안중근 의사처럼 이라느니 여당 의원들의 여당 의원들이 호의하는 그런 막말 수준이 황당하다 못해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펼치고 있는 서일병 구하기 막말, 거짓말 퍼레이드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경진 전 의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방송 인터뷰나 개인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결국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쨌든 당이나 또는 그 당원들, 또 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어떤 그 전체를 포함한 내부적인 분위기 문제인데, 너무 내부에 좀 친문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너무 뜨겁고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향의 신뢰라든지 한 방향의 믿음을 가지면 그냥 그쪽 방향으로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점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서 그냥 한 방향성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이런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어떤 내부의 의견이 들어올 여지들이 많이 좁아졌다. 그리고 어떤 그런 강한 의견에 반대하는 이런 의견을 내기만 하면 거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내부적인 비판을 강하게 받고 난도질을 당한다.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공적 정당에서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징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안중근 의사가 수능 안씨라고 하는데, 이 종친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다. 그래서 대책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민주당 박성중 원내대변인 상대로 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경진 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정치 쟁점화된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우리 식당 가가지고 김치찌개 시킨 거 좀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에요, 민원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네.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저는 군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생각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이 발언도 정치 쟁점화하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사실은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과하게 나가다 보면은 또 이런 잘못,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과하게 나간다, 또 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대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정쟁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국민의 그런 분노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 개인 의원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지금 국민의당의 대응은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의견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국민들을 사실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많은 세간의 비평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기회가 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 그것이 자체는 저는 정치적으로 야당이 진짜 여당을 진정으로 돕는 거고 협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신중한 언행을 강조해 왔는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저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이 말보다는 사실은 견리사의 견의수명 이 이야기를 늘 교과서에서 봤던 생각이 납니다. 이로운 것을 보면은 먼저 의로운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위기를 보면은 목숨을 바쳐야 한다. 안중근 의사의 그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비유를 하면서 상당히 거센 폭풍에 민주당이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가 있죠. 윤주경 의원. 이번에 어제 국회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 논평이 알려지고 나서 윤주경 의원이 상당히 격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너무나 소홀하게 그리고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이 법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인데 말끝마다 군대에 가도 안 되는데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갔다고 하면서 이것을 미화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군기문란 아닌가요? 갈 수 있으니까 갔다고 생각합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란 말을 들으려면은 더 낮은 자세로 군 공부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좌판을 깔고 있는 그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 아들이 이런 경우라면은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서 가지고 그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했을까? 윤주경 의원은 아마도 좀 다른 분들과는 좀 더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윤 의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저 대목 그리고 추 장관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대목 또 민주당이 강조하는 대목이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안 갈 수 있었는데 억지로 갔다. 지금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단 한 번도 이게 사실관계에 맞는지 검증이 안 되어 있고 방금 지금 서욱 장관 후보자께서 갈 수 있으니까 간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상식에 부합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투샤 같은 경우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기초적인 질병검사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의정부 가서 카투샤 자체의 내부적인 훈련을 받을 때도 제가 아는 한 신체검사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저 말이 과연 사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이게 걸러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거 봐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소소하게 군대에서 휴가 좀 이렇게 갔다는 이유로 그게 비난을 받을 일이냐, 지금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황이어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한 어떤 윤 의원님 말씀 좀 무겁게 새겨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어제 처음 서면 브리핑 보면 말이죠.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도 서 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됐고 박성준 원내대변인 본인도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또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도 했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 안 그래도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의 답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삭제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걸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야라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의원님께서 마침 물어보시니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적인 황제, 복무 또는 탈령 이런 극단적인 용어 그런 걸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진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실 그대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답변은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네. 김연아 의원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뭐 황제 복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얘기하시면서 어제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안중근 의사의 말을 빗댄 것은 사실상 지금 부인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서부터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데 인색한가, 또 지금의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 약간 화가 좀 반짝 났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추미애 장관은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 아들을 자꾸만 변명하는 쪽으로만 그 발언에 응답하시지 그 본인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분노를 자아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없다. 다만 어제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좀 오버했다, 과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박성준 원내대변인 어제 논평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개천절 집회 하려는 사람들을 3.1운동 하셨던 분들에 비유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때도 좀 그것도 과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글쎄 이제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님의 발언을 뭐 두둔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3.1운동 할 때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1919년이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스페인만의 사건이지 우리도 그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상황을 약간 좀 현재 상황에 빗대시면서 약간 그런 표현이 오해의 소지를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때만큼이나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고요. 3.1운동 때 있었던 모든 국민들의 분노만큼 지금도 민심도 굉장히 정부에게 불신과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빗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드는 건 특히 우리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
지금의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유를 하더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두 분과 함께 제가 꼭 듣고 싶은 어제 대정부 질문의 한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젊은 의원입니다. 1987년생, 87년 6월 항쟁이 있었죠. 6월 항쟁의 주역들인 86세대를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화의 주인공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이 지금껏 우리 사회의 캐캐묵은 과제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에 용감히 부딪혀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역들,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번 장혜영 의원의 말을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86세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대표 후보들의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막히셨어요? 자, 보시기만 하세요.